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9월 5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국에서는 학기를 9월 달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아마 3월 달이죠. 그래서 9월 달부터 새로운 학년이 시작이 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가족 입장에서는 조금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요. 제 아들이 드디어 세컨더리 스튜던트가 됐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이제 중학생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조금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벌써 내 아들이 중학생이 되다니 내가 많이 늙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 녀석이 잘 해낼 수 있을지. 제 기억으로는 우리 때는 중학생 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요즘에 초등학생도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근데 영국은 좀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영국에서는요, 공부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대학 가기 한 2, 3년 전에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학생 때까지는 그냥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만 하고 보통 신나게 뛰어놀고 운동 열심히 하고 아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악기 같은 거 배우고요.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생각했던 예전에 기억에 남는 학창 시절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영국 아이들은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어려움이 많은 나라인 영국에서 지금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거고요. 입시 지옥에서 탈출해서 우리 아이들만은 나중에 대학 가기 바로 직전까지는 좀 신나게 인생을 재미있게 살아라라는 그런 취지에서 영국에서 힘겨운 나날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조금 마음이 뭉클한데요. 앞으로 몇 년 남지 않았구나. 이제 한 6, 7년 정도 있으면 우리 아들이 대학에 가겠구나라는 조금 희망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면 저도 유튜브 방송도 취미생활 삼아서 할 수 있겠죠. 더 이상 경제적으로 아이들이 크고 나면 어려움이 없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요즘에 미국 증시도 별로 좋지가 않죠. 심한 변동성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잘 정리해서 오늘 방송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5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의 맵을 보시면요. 어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올라간 종목의 수 그리고 떨어진 종목의 수가 거의 비슷하죠. 약간 빨간색이 더 많아 보이긴 하는데요.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빨간색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칙칙합니다. 그 얘기는요,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하락폭이 비교적 작은 종목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군데군데 선명한 종목은요, 뭐 버라이전 같은 경우는 3.38% 떨어지면서 그나마 선명한 빨간색이 보이고요. 인텔도 3% 이상 하락을 했죠. 그리고 ELV라는 종목, 이 종목도 2.66% 떨어지면서 비교적 선명한 빨간색은 많이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애플 같은 종목은 0.86% 소폭으로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0.13, 구글도 0.50% 소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시장의 폭은 약간 약화됐지만 그래도 다행인 점은 심하게 흔들린 종목은 많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S&P 500의 시장폭, 마켓 브레스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폭이 괜찮습니다. 70.97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장기적인 추세 역시도 73.55%의 주식이 건강한 상태다. 따라서 아직까지 시장의 모멘텀은 무너지지 않았다. 상승한 종목의 수가 굉장히 많다. 모멘텀이 뛰어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시면요. 아직도 시장은 중립에 머물러 있습니다. 53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그리드까지 갔었죠. 약간의 탐욕을 부리다가 9월 초에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 발자국 물러났습니다. 시장에서는 아직도 공포감은 없는 상태고요. 욕심도 없고 공포감도 없는 어떻게 보면 진공 상태다. 다가오는 금요일 날 이제 고용보고서가 발표되면요.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는 AAII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투자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앞으로 6개월 이후에 미국 증시는 올라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주가가 하락해 있겠습니까? 간단한 한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는데요. 9월 4일 기준으로 45.3%의 시장 참여자들은 6개월 이후에 미국 증시가 상승해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고요. 29.8%는 난 잘 모르겠다. 난 중립이다. 이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나머지 24.9%는 6개월 이후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 주가가 떨어져 있을 것이다.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고요. 따라서 일주일 전에는 51.2%였는데 상승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이 줄었죠. 45.3%까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요, 하락론자보다는 상승론자의 수가 훨씬 더 많다. 따라서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3대 지수의 움직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다우존스는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0.0929이기 때문에 횡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S&P 500은 0.16% 소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역시 0.3%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비트코인은 약간 상승하면서 57,000에 가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러셀 2000 역시도 마이너스인데요. 0.19% 소폭으로 하락하면서 초반에 상승 추세를 지켜내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러셀 2000이 초반에 상승 추세를 지켜내지 못한 이유는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미준 탑픽의 성적입니다. 어제 테슬라가 4.18%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AMD가 플러스 2.87, 이머전 플러스 1.72, 브로드컴 플러스 0.87, 비트코인이 0.41% 올라갔습니다. 그 밖에도 팔란티어가 0.26%, TSMC 플러스 0.24, 메타 플러스 0.19, B2가 0.18% 올라가면서 상승하는 종목이었고요. 나머지는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0.13% 소폭으로 떨어졌고요. iShares 러셀 2000 ETF가 마이너스 0.17, 앱러빈 마이너스 0.28, 우버 마이너스 0.46, 아이트론 마이너스 0.48, 알파벳 마이너스 0.58, 디렉시온 데일리 스몰캡 불 3타임즈 ETF가 마이너스 0.60, 엔비디아 마이너스 1.66, 마지막으로 최근에 모멘텀이 가장 뛰어났던 제타가 어제는 2.70%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고요. 시장 마감 이후에도 3.38%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기사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러셀 2000은 물론이고요. 3대 지수 모두 초반에 상승세를 지켜내지 못하고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하루 동안 좋은 추세를 지켜내지 못했던 이유는요, 바로 아침에 발표된 졸츠 리포트 때문이었고요. 어제 발표된 졸트 리포트에 따르면 2021년 1월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미국의 일자리 수가 감소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리세션의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가는 좋지 않은 경제 지표가 발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세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의 일자리 수는 2021년 초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고요. 해고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수요 둔화의 다른 징후와 일치한다.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경제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발표된 졸츠 리포트도 이러한 줄거리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같은 맥락을 보여주고 있다.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노동통계국이 수요일에 발표한 구인 및 노동 이직률 조사, 우리가 영어로 Job Openings and Labor Turnover Survey라고 부르는데요. 줄여서 졸츠라고 부릅니다. 이 졸츠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의 일자리는요, 전달에 하향 조정됐던 791만 개에서 767만 개로 감소했고요. 이 수치는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블룸버그의 설문조사의 모든 예상치보다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코노미스트마다 다른 전망이 있잖아요. 이런 전망치가 있는데 이 전망치를 모두 하회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수치가 어제 발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위에 있는 그래프는 레벨 오브 잡 오프닝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자리 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밑에 있는 것은 레이업, 따라서 해고자의 수인데요. 일단 위를 보시면 잡 오프닝이 절정을 찍었던 게 2022년 3월입니다. 이때는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됐죠. 근데 계속해서 일자리 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변함없이 쭉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해고자의 수를 보면요, 올라가다가 잠깐 주춤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6월 달에 비해서 7월 달에 급등했다. 따라서 좋지 않은 수치가 발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러한 구인 감소는 노동시장이 완화되고 있다는 최근의 경제 데이터와 일치하는 것으로 일자리 증가세가 둔화되고 실업률이 증가하며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7월 달에 실망스러운 고용 지표, 한 달 전에 발표됐던 고용 보고서가 너무나 좋지 않았죠. 게다가 지난해 임금 인상률의 대폭 하향 조정 이후에 연준 관리들과 시장 참여자들은요, 금요일에 발표될 8월 고용 보고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하나의 부진한 보고서가 발표된다면 대규모 금리 인하를 촉발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마저 굉장히 좋지 않은 수치가 발표되면요.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0.25%가 아니라 0.5%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러한 전망이 대두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0.5% 하락한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뉴스로 취급할 수 없다. 왜냐하면 연준이 0.25%가 아니라 0.5%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요. 그만큼 리세션의 확률이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졸지 리포트가 발표된 이후에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고요. 트레이더들은 연준의 가파른 금리 인하에 대한 베팅을 강화했다라고 합니다. 국채의 수익률이 떨어졌다는 얘기는요. 국채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국채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국채 인기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국채 인기가 왜 올라갔냐면요. 지금 현재 졸지 리포트에 따르면 리세션의 확률이 올라갔다. 그 얘기는요. 지금 피할 곳이 필요하다. 그리고 믿을 만한 곳은요, 역시 국가가 발행하는 국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안전자산으로 피해하는 이러한 물량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국채의 인기가 올라갔고 국채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익률은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고 건수는 2023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176만 건으로 증가했고요. 리저 및 접객 업체의 해고가 증가세를 주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좋지가 않은데요. 일단 해고 건수가 많이 늘은 거죠. 2023년 3월 이후에 가장 높은 해고 건수가 발표가 됐고요. 게다가 많이 해고한 부분이 리저 그리고 접객 업체입니다. 지금 이게 7월 달에 졸지 리포트잖아요. 그리고 7월 달은 이제 성수기에 막 들어가는 시점이죠. 여름 휴가를 앞두고 리저 업체 그리고 접객 업체에서 해고가 증가됐다. 이 부분은 결코 긍정적인 소식은 아니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동시에 채용 건수는 2020년 4월 이후에 최저 수준에서 소폭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이 부분은 긍정적이죠. 연준이 면밀히 주시하는 실업자당 일자리 수는요. 1.1개로 감소하면서 여전히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왜냐하면 2022년의 정점 때는요. 이 비율이 2대 1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실업자는 1명인데 일자리가 2개였잖아요. 따라서 사람이 모자라도 너무나 모자랐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는 1.1개까지 감소했기 때문에 실업자 1명당 일자리는 1.1개다. 거의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만큼 지금 노동시장이 많이 식었다. 예전의 뜨거운 모습은 발견할 수 없다. 경기가 많이 둔화되고 있다. 따라서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거의 확정적이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0.25%인가 아니면 0.5%인가 이 부분이 지금 남아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에서 그 결과가 예측될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미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4년 넘게 투자 정보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있고요. 미준 멤버십 역시도 이제 운영을 시작한 지 1년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과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다 보면요. 개인적으로 조금 걱정스러운 분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제가 너무나 구독자분들 그리고 멤버분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이제 남겨주시는 댓글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는데요. 댓글을 읽다 보면 이런 분들은 좀 주식 투자를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하시되 그냥 ETF만 사셨으면 이런 바람을 갖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얘기하는 리스크는 보통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리스크랑은 다릅니다. 주식 투자에서 말하는 리스크는요, 변동성을 얘기합니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러한 변동성을 보통 리스크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이런 리스크를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주가가 10%만 떨어져도 정말 다 팔아버리고 나가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아니면 내가 10종목에 투자하는데 7종목은 올라가고 3종목이 떨어지는데 이 3종목 떨어진 거를 너무나 힘겨워하시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8월 달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3대 지수가 모두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초반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근데 이렇게 엄청나게 폭락장이 왔다가 회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8월 달이 너무나 어려웠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댓글을 읽을 때마다 조금 힘겹게 투자를 하시는구나. 이런 분들께서는 조금 안전한 자산으로 옮기는 게 어떤가 개인적으로 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요, 이렇게 주식 투자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을 위해서 9월 하락장이 힘겨운 분들을 위한 메시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역사적으로 주식에 있어서 최악의 달인 9월 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화요일에는요, 긴 노동절 연휴를 보내고 돌아온 투자자들이 중국 경제의 약화, 미국 제조업 부분의 지속적인 침체, 유가 하락, 엔비디아 같은 기술 및 인공지능 주식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식을 매도하면서 시장이 하락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심호흡을 하고 긴장을 풀어야 된다라는 조언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치킨 리틀처럼 뛰어다니면서 하늘이 무너진다고 선언할 때가 아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우선 화요일 증시가 급락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급등했지만 월가의 공포지수 빅스는요 10% 중반에서 20% 초반까지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불과 한 달 전에 공포로 인해서 변동성 지수가 65 이상으로 급등했던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8월 초에 비해서는 9월 달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수요일 주가는요. 7월 구인 및 노동 이직률 조사 졸지에서 경제학자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이후에 혼조세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연준 금리 선물은 졸지 수치 약화로 인해서 9월 18일 연방준비제도 회의에서 금리가 0.5% 인하될 가능성을 이제 40% 이상으로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연준은요, 경기 침체를 피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금리 인하를 통해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9월 금리 인하는요, 그 첫 번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도 금리 인하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정리해 보면요. 지금 현재 경기가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오랫동안 기준금리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했죠. 그리고 연준에서 이렇게 금리를 올렸던 이유는요. 경기를 둔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성공을 한 거죠. 원래 가지고 있던 목적을 달성을 했죠. 따라서 만약에 지금부터 경기가 계속해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요.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반대로 금리를 계속해서 인하하면서 부양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미주어 그룹의 애널리스트인 조던 클라인은요. 화요일에 일부 매도세가 지나쳤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 사이클과 원자재 섹터의 하락 압력은 지난 며칠 동안 발표된 미국과 중국의 경제 지표 약화로 인해서 악화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이는 새로운 정보가 아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또한 경제가 둔화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을 연준의 목표치인 2%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거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고 있었던 것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할 텐데 이 부분이었잖아요. 따라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고요. 그래서 경기가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승리를 선언하기 전에 오히려 걱정만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클라인은 펀더멘탈이 중요하며 펀더멘탈 쪽에서는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이 더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시적인 그러한 경제 상황만 볼 것이 아니라요. 지금 현재 펀더멘탈이 얼마나 튼튼한지 이 부분을 살펴보면 의외로 좋은 모습이 많이 발견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는 록펠러 글로벌 패밀리 오피스에서 일하고 있는 최고 투자 책임자 지미 창이고요. 지미 창에 따르면 9월은 일반적으로 주식에 있어서 끔찍한 달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9월 변동성은 투자자들이 한 달 동안 큰 폭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충족적인 예언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모두 9월 달이 최악인 달인 것을 알고 있죠. 따라서 굉장히 많은 폭으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요. 너도 나도 정말로 주가가 떨어지는구나. 팔아야겠다. 이러면서 이제 물량이 몰린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떨어질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는데 반응이 좀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음은 이토로의 미국 투자 전문가 브렛 캔웰인데요. 브렛 캔웰은 S&P 500 지수가 지난 10년간 9월 달에 평균 2.3% 하락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9월 달에는 원래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S&P 500, 나스닥 100, 다우, 러셀 2000 모든 지수가요. 지난 5년, 10년, 20년 동안 9월 달에 평균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4대 지수 모두 5년을 봐도 그렇고 10년을 봐도 그렇고 20년을 봐도 그렇고 항상 평균적인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다. 따라서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9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화요일의 매도세는요.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브렛 캔웰은 또한 지정학적인 긴장, 경제에 대한 우려, 미국 대선을 둘러싼 소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투자자들은 최근의 변동성 급등을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단기적인 역풍을 간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너무나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곧 주가가 반등할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이렇게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스포크 인베스먼트 그룹인데요. 여기에 애널리스트들은 화요일에 S&P 500 지수가 2.1% 떨어진 것은 2020년 5월
9월 이후 거래 첫날 중 가장 커다란 하락폭이고요. 2015년 이후 최악이 9월의 첫날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스포크 애널리스트 또한 월 초에 급락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라고 덧붙였고요. 9월은 월 초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 날이 낯설지 않다. 따라서 9월 초에는 원래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구체적인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1953년 이후에 9월의 첫 번째 거래일에 S&P 500 지수가 1% 이상 하락한 것은요. 무려 14번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9월 초에는 원래 주가 많이 떨어지니까 너무나 흔들리면 안 된다.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9월 달에 원래 주가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지금 인식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자, 지금부터 우리 투자자들은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지미창은요, 올해 초에 시작된 순환, 즉 방어주, 특히 고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의 후발주자들이 고공행진하는 기술주를 희생시키면서 상승하기 시작한 순환이 다시 한번 활기를 띨 수 있다. 이러한 조언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조금 더 시장의 폭이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테크주만 몰빵하지 말고 여러 가지 다양한 섹터에 투자해라. 이런 조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기술주 역시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미주오의 클라니입니다. 클라인에 따르면 제조업 데이터가 최근에 굉장히 약세를 보였잖아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메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의 AI 클라우드 자본 지출을 늦추거나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메가테크 기업들은 많은 돈을 AI 쪽, 데이터 센터 쪽에 쏟아 부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러한 예측이 맞아떨어지게 되면요. 엔비디아를 비롯한 다른 반도체 회사들한테는 희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는 이토로의 캔웰인데요. 캔웰에 따르면 9월 변동성 확대를 걱정하는 투자자들한테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S&P 500 지수가 9월 달에 하락했던 지난 9번 중에 8번을 보면 그 이후에 3개월 그리고 6개월 동안 미국 증시는 상승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10중 8구 앞으로 3개월 그리고 6개월 동안 주가는 올라간다는 거죠. 유일한 예외가 있었는데요. 바로 2008년 금융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2007년에서 2009년과 같은 경기 침체나 시장 붕괴를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따라서 정말 몇십 년 만에 한 번씩 찾아올 만한 2008년 같은 금융위기가 아니라면요. 지금부터 9월 달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리고 나서 3개월, 6개월 동안은 보통 미국 증시는 다시 신나게 달릴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변동성에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안 된다. 이러한 메시지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엔비디아로 넘어갑니다. 먼저 엔비디아 주가가 100달러를 지켜야 한다라는 기사인데요. 이 기사 내용을 통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엔비디아 주식 전망도 아울러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 급격한 매도세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에서 2,790억 달러가 사라지면서 트레이더들은 고통의 끝이 어디인지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차트를 샅샅이 뒤지고 있다. 따라서 차트를 분석하면서 과연 엔비디아의 바닥이 어딘지 살펴보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프리덤 캐피탈 마켓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인 제이 우즈가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에 따르면 주당 100달러는 지난달 최저 종가 수준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수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요일 엔비디아 주가가 장 초반 3.6%까지 하락한 이후에 소폭으로 상승하면서 106달러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 많은 하락세는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우리는 주가가 8월 저점을 넘어 새로운 저점을 기록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신저점을 찍는다면 적어도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상황이 바뀌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요, 만약에 100달러가 무너지게 되면 상당히 많은 폭으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100달러가 지금 여기입니다. 100달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올해 초에 3월부터 5월까지 엔비디아 주가가 횡보를 했죠. 여기 박스권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박스권이 뚫고 나가면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때가 이제 100달러를 넘어서는 하나의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8월 초에 굉장히 많은 폭으로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졌죠. 그때 반등한 시점이 바로 100달러였다. 따라서 두 가지의 사실을 봤을 때 100달러가 굉장히 단단한 지지선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커다란 지지선인 100달러가 뚫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많은 하방 압력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우주의 의견에 따르면요. 100달러 부근에서 매수세가 포착된 이후 잠시 횡보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100달러에서는 계속해서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해가 가능하겠죠. 지난 3번의 거래 세션 동안 엔비디아 주가가 무려 14%나 하락한 최근의 매도세는요.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칩 제조업체의 실적이 촉발했다. 사실 실적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대감이 높았기 때문에 특히 가이던스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고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가이던스가 발표됐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발표된 두 개의 리서치 보고서가 있는데요. 기업들의 인공지능에 대한 지출에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또한 장 마감 이후 블룸버그 통신은요, 엔비디아가 미국의 법무부 반독점 조사의 일환으로 소환장을 받았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추가적인 나쁜 소식으로 이해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 부분은 엔비디아가 밝히기를 소환장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에버코어 웰스 매니지먼트의 포트폴리오 매니저 마이클 커크 브라이드가 등장하는데요. 이 전문가는 엔비디아의 주가에 문제가 하나 있다. 그 문제는요, 긍정적인 촉매제가 될 만한 일정이 많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동안 좋은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지금은 약간 공백 상태다. 실적 발표가 끝났고 이번 달에는 많은 경제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다. 그 전에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주가를 움직이는 힘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장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통 거시적인 영향이라고 부르는 거죠. 또 하나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펀더멘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적 발표가 이미 끝났고요. 한동안은 이렇다 할 호재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펀더멘털 쪽에는 변화가 한동안 없을 거다. 그 얘기는 계속해서 이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서 이 거시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움직일 것이다. 이러한 의견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거래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요, 본질적으로 매우 단기적으로 반응하는 일당 반응하고 보는 시장이 된다. 따라서 경제 지표가 나타날 때마다 계속해서 엔비디아 주가가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글로벌 칩 제조업체와 위험 자산을 끌어내린 엔비디아의 부진은요, AI 시장의 대명사인 엔비디아가 격동의 몇 달을 보낸 후 나온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 주가가 엄청나게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화요일의 하락은요, 두 달 만에 주가가 6% 이상 하락한 7번째 하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엔비디아 주가는요, 단 두 달 만에 주가가 6% 이상 떨어진 게 7번째다. 따라서 변동성이 정말 극심한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죠. 투자자들은 또한 지난달을 되돌아보며 엔비디아 주가가 바닥을 칠 수 있는 지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8월 초에도 엔비디아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했었죠. 엔비디아는 6월 달의 고점 대비 27%나 8월 초에 주가가 하락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며칠 이후에 다시 5% 이내로 반등했다. 거시경제의 불안과 AI에 대한 대규모 지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우려가 결합된 이러한 부진의 원인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진다는 거죠. 첫 번째는 과연 리세션이 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고요. 두 번째는 AI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지출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출이 계속될 수 있는가, 여기에 의문 부호가 붙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요일에 발표된 JP 모간 자산관리 그리고 블랙록 투자연구소가 발표한 리서치 보고서에서는요,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들이 수백억 달러를 지출하고도 상대적으로 적은 수익을 거두는 것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이 얘기는요, 최근 들어서 메가테크 기업들이 엄청난 자금을 이 GPU를 사기 위해서 쏟아붓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닝 결과를 보면 많은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수익으로 연결이 안 되면 과연 언제까지 이러한 GPU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JP모간 자산관리의 시장 및 투자 전략 부문 회장인 마이클 챔발 웨스트에 따르면요,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새로운 AI 모델을 훈련하는 오픈 AI와 같은 고객뿐만 아니라 기업 고객의 광범위한 수요가 있어야 이 기술에 대한 막대한 지출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블랙록 투자 연구소를 이끄는 진 보이비는요, 데이터 센터 구축과 처리 용량 증가는 일반적으로 완료하는데 몇 분기가 아니라 몇 년이 걸린다라고 얘기하면서 투자자들의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데이터 센터가 모자르고 지금 굉장히 많은 폭으로 AI 때문에 처리 용량 증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단기간에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 얘기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하면 엔비디아는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비는요, 최근에 기술주 매도세가 보유 주식을 재구축할 여지를 암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자자들이 AI 주식에 대한 비중 확대 포지션을 유지해야 된다. 따라서 최근에는 주가가 너무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AI 수혜주를 사도 된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프리덤 캐피탈의 우즈 그리고 에버코어의 커크 브라이드 역시 장기적으로 엔비디아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우즈는 이번 주 주가 하락에 대해서 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커크 브라이드는 회사나 실적 보고서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없다, 펀드멘탈 튼튼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커크 브라이드는 또한 우리는 여전히 장기 보유자이며 엔비디아나 그 고객들로부터 그들의 지출 계획을 바꿀 만한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매수자가 될 것이다. 주가가 떨어졌을 때 줍줍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등장하는데요. 메가테크 기업들의 지난 어닝 컨퍼런스 콜에서 공통적인 주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요. 지금 GPU가 부족하다. 지금 AI 용량을 늘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올해는 물론이고요. 내년까지도 계속해서 AI 투자를 늘려나가겠다. 이런 공통적인 주장을 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참여자들은요. 이러한 투자가 지속될 수 없다.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엔비디아 주가를 떨어뜨렸죠. 따라서 어닝 결과에서 CEO들이 얘기한 것을 믿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러한 시장의 루머에 시달려야 되는지 이거는 우리 각자가 결정한 일이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 역시도 엔비디아 관련된 뉴스입니다.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가끔씩 잊게 되는 한 가지의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는 최근에 너무나 인공지능 쪽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엔비디아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요, 인공지능 하나에서만 오진 않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는 자율주행차가 보급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메타버스의 시대도 결국은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결국엔 휴머노이드 로봇이 길을 걸어다니는 이러한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자,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 새로운 기술력들이 계속해서 보급이 될 거고요. 여기에 중심에는 항상 엔비디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전달 드릴 뉴스는요. 볼보 자동차가 앞으로 모든 모델에 엔비디아 드라이브 올인 시스템을 사용할 것이라는 굉장한 뉴스가 보도되고 있어서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보 자동차는 향후에 모든 모델에 엔비디아의 강력한 칩으로 뒷받침되는 단일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또한 메가 캐스팅을 통해서 전기차의 비용을 절감할 것이다. 목요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의 길리 홀딩 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스웨덴 자동차 브랜드 볼보는요, 지난달부터 고객에 인도할 예정인 플래그십 전기 모델 EX90를 시작으로 앞으로 모든 자동차 모델에 단일 기술 스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거는요,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로 구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예테보리에서 열리는 투자자 행사를 앞두고 발표한 자료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볼보는요, EX90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초당 250조 회 이상의 연산이 가능한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올인 시스템 온칩으로 지원이 되고요. 몇 년 이후에는 1000조 회 이상의 연산이 가능한 칩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는요, 볼보가 더 나은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 차량을 지속적으로 재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최고 엔지니어링 및 기술 책임자 앤더스 벨이 로이터 통신에 이야기를 했고요. 대부분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는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소프트웨어로 구동되는 전기 자동차가 구독 서비스 판매를 통해 수십억 달러의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볼보는요,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벨이 발표하고 있고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요, 볼보의 주요 목표는 구독 서비스를 많이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단지 자동차를 더 좋게 만들고 더 끈끈한 제품으로 만들 것이다. 따라서 차량의 제품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벨은 또한 발표하기를 볼보가 테슬라의 기가 캐스팅처럼 대형 프레스를 사용하면서 차량 하부에 대형 알루미늄 단일 부품을 만드는 메가 캐스팅에 의존할 것이다 라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대형 단일 부품을 사용하게 되면요, 함께 용접해야 하는 많은 개별 부품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이죠. 테슬라는 기가 캐스팅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고요. 이제는 제너럴 모터즈와 닛산 등 점점 더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이러한 기법을 따르고 있다. 이해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올인이 뭔지 잠깐 공부하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엔비디아 드라이브 올인은요, 자율주행 차량 및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우리가 ADAS라고 부르는 거죠. 아다스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시스템 온 칩이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시스템 온 칩은요, GPU랑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성능이 엄청납니다. 드라이브 올인은요, 254 톱,
TOPS라고 부르는 초당조 연산인데요. 이러한 성능을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칩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아키텍처와 ARM이 제공하고 있는 Cortex A78AE CPU 코어를 탑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칩은 엔비디아 이전 세대 차량용 SoC 대비 8배 이상의 성능을 제공하고요. 따라서 굉장히 빠른 속도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고요. 드라이브 올인은 레벨 2부터 완전 자율주행 레벨 5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따라서 굉장히 활용 범위가 넓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전기차 제조업체가 이미 채택을 한 굉장히 인기 있는 시스템이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잠깐 보시면요. 볼보는 물론이고요. 리오토도 보이고요. 지커도 보이고 샤오미 그리고 벤츠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니오 그리고 WM 모토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이미 엔비디아의 올인을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기차 외에도 로보택시, 자율주행 관련된 여러 회사에서도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올인을 사용하는데요. 일단 아마존의 죽수가 사용하고 있고요. 디디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바이두 역시도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올인을 사용한다. 긍정적인 리스트가 발견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 분기에 발표된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시면요. 오토모티브 그리고 인베디드의 매출이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난 3, 4분기 동안 굉장히 좋지가 않았죠. 4분기 전에는 4% 증가하는 데 그쳤고요. 그리고 나서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무적인 부분은요. 바로 지난 분기에는 11.1% 회복세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이번 어닝 결과에서는 오토모티브 그리고 인베디드가 36.8%로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1년 전을 보시면요. 굉장히 성장세가 좋았거든요. 따라서 다시 한번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자율주행 그리고 이 보조 시스템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요. 드라이브 올인 쪽에서도 많은 매출이 기여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제타 관련된 뉴스입니다. 지난 1년간 주가가 3배 이상이나 급등했던 제타의 주가가 어제는 2.7% 하락했고요. 장 마감 이후에도 4% 이상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 하나가 있었거든요. 바로 유상증자입니다. 제타가 유상증자를 발표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라는 기사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잠깐 살펴보시죠. 제타는 수요일에 클래스 A 보통주 1,100만 주에 대한 인수 공모를 시작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회사는 공모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통해서 향후 기업 인수를 포함한 일반적인 기업 목적에 사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제타는 이번 공모에서 매도 주주의 주식 매각으로 인한 수익금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는 추가적인 정보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유상증자 그러면 아무래도 한국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요, 끔찍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필이면 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유상증자를 하나 이렇게까지 좀 낙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잠시 저의 의견을 여러분들과 공유할까 합니다. 제타 글로벌 홀딩즈의 이번 유상증자는요,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나쁜 소식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잠재적 이익과 고려사항이 모두 있는 전략적인 재무적 움직임이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일단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본 조달이죠. 제타는 이번 공모를 통해서 약 2억 달러의 총 수익금을 모금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자금을 통해서요. 회사는 성장과 확장을 위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향후 기업 인수를 포함해서 일반적인 기업 목적을 위해 순수익금을 사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따라서 적당한 기업을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략적인 기회를 추구할 수 있는 재정적인 힘이 확보됐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모간 스탠리라든지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주요 인수자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는 제타의 전망에 대한 시장의 신뢰 수준을 시사한다. 따라서 굉장히 믿을 만한 기업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는요, 안 좋은 영향도 많이 있겠죠. 일단 대표적인 것은요, 희석 효과입니다. 1,100만 주의 신주를 발행하게 되면요, 기존 주주들의 소유 지분을 희석시킬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는 단기적으로 주당 순이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부분이 대표적인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자,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제타 페이지로 가셔서 밑으로 좀 내려오면요. 지금 현재
발행되어 있는 주식의 개수를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Shares outstanding 총 219.95 밀리언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발행되는 새로운 신주의 숫자를 보면요. 무려 1100만 주였죠. 1100만 주면 계산을 하면요. 5%입니다. 따라서 주식의 개수가 갑자기 5%가 는다. 그 얘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5%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많은 신주의 발행이다. 이 부분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당 순이익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순이익이 느는 건 아니죠. 근데 주당 순이익은 EPS죠. Earning per share입니다. 따라서 전체 순이익을 주식의 개수로 나누는 것이 EPS잖아요. 따라서 EPS는 주식의 개수가 5% 늘었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두 번째로 부정적인 부분은요. 시장의 인식입니다. 대규모 공모는 때때로 기업에 추가 자본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신호로 인식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요.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나 성장 전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러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요. 제가 좀 밑으로 내려가서 발란시트를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타가 가지고 있는 캐시는 154.7 밀리언이고요. 부채는 193.15 밀리언입니다. 뭐 부채 수준과 이 현금의 수준이 비슷하다. 뭐 이 부분은 긍정적이고요. 자, 그리고 더 고무적인 부분은요. 토탈 데투 에퀴티입니다. 에퀴티는 자기 자본,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죠. 그리고 뎃은 바로 부채죠. 따라서 토탈 데투 에퀴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의 수준을 퍼센티지로 표시하는 건데요. 88.95%입니다. 이 얘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만 원이면 빌린 돈은 88만 9,900원이다. 이 얘기는요. 지금 부채 수준으로 봤을 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요. 캐시플로우죠. 현재 캐시플로우는 플러스입니다. 현재 캐시 프롬 오퍼레이션 영업현금 흐름이 105.57 밀리언입니다. 1억 달러가 넘죠. 따라서 이 기업은요. 현금을 태우는 기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업활동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이런 힘이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마지막에 실행 리스크가 중요한데요. 제타가 조달한 자본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계획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5%나 희석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따라서 주주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확보했는데요. 이 돈을 가지고 과연 얼마나 좋은 기업을 인수하고 또 성장을 일궈내느냐 여기에 승패가 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9월 5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동성이 극심한 9월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조금은 안정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고 9월달을 현명하게 이겨내셨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